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늦으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빨리 들어오셨네? 네, 오늘 좀 다행히 시간이 잘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원이 됐으므로 시간 또 5분이 지났네요. 아무래도 이 4시가 애매해서 곧 들어오시겠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3주 차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최근 들어서 뭐 이게 뭐 윈도우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되게 클릭이 이상해졌어요. 원치 않은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2번을 해야지만 이게 막 들어가고 나도 모르겠네. 자, 오늘은 그 전반 시간 2타임에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날 수 있으면 일찍 종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아마 동영상 좀 보는 게 좀 많아서 재미있을지 아니면 더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3주차로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지난주에 화장품 산업 현황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저분은 아직도 제가 그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녹화된 걸로만 그냥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학과에다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션 책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도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그 전에 한번 그 최근에 우리가 또 뭐 디지털 시대, 혁신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좀 다른 데 가서 좀 뭔가 유식하다고 이렇게 폼 좀 낼 수 있는 내용을 좀 첫 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팡이라는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팡이라는 5단어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핫한 아마 여러분이 주식을 혹시 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회사 주식을 딱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탑 5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겠어요? 팡에서 F로 시작하는 기업이 어떤 회사일까요? 아무나. 박종원님, F로 시작하는 회사? 네, 안녕하세요. 예. F 뭐 팜? 예? 팜 농업. 어디요? 팜. 빵이요? 팜. 농업이요, 농업. 농업, 팜. 네, 팜. 팜이라는 회사가 있나요? 네? 회사? 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어, 순간 좀 착각을 했어요. 교수님 말씀 이제 나가지고 그냥 팜으로 시작하는 뭐 단순한 그 직업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요. 회사 이름이네요. 그런 정신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너무 주저주저 하다가는 그게 참 메모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분한테 물어볼게요. 가만있어. 정다울님인가? 다울님. 네, F로 페이스북. 시작하는 회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페이스북이요. 맞았어요. 마친 김에 A까지 도전해 볼까요? A는 A요?
애플? 오, 맞았어요. 계속 맞추면 진짜요? 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애플까지 맞췄어요. 그럼 박종원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남이 생각이 맞히니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고 남이 하니까 기억이 확 들어오죠. 네. 원래 그래요. 그러면 백진화님. 아, 예. 아마존이요. 오, 맞았어요. 아마존. 다 훌륭하시네. 그러면 제가 N은 잠깐 뛰어넘고 마지막에 G를 한번 물어볼까요? 이나래님 괜찮으세요? 구글이요. 와우, 다 맞췄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지민님, N은 뭘까요? N. 괜히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남겨놨어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인스타그램의 N은 어려웠을 아니에요. 응? 인스타그램의 N은 아니겠죠? 인스타는 I로 시작하니까. IN 할 때. N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알고 있어요. 해본 적도 있어요. 네이버인가요? 제가 기대했던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을 하고 나면 네이버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 말고. 근데 분명히 지민님이 이걸 통해서 아마 지금 가입돼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한 2번은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 요즘 코로나라서 아마 더 이용이 많을지 건데. 저 알 것 같아요. 넷플릭스? 맞아요, 넷플릭스. 아, 아시고 있는 거죠, 뭔가, 다. 그렇죠? 네. 플랫폼이 너무 다른 느낌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주식들을 혹시 사시면 10년 후에는 진짜 여러분의 그 미래 노후를 보장하는 거니까 혹시 여윳돈 있을 때 빚내서 사지 마시고. 자, 근데 이게 다 맞추셨어요. 팡이 이제 이 기업들인데 이 5개의 기업이 전 세계의 주식을 주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에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요 5개를 탑 5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식의 어떤 흐름세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덱스를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제조사라고는 애플이 하나 그나마 제조사잖아요.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여러분하고 나누긴 할 건데 아무튼 나머지들을 보면 지금 지민님 얘기한 것처럼 뭐 플랫폼, 뭐 구글도 사실은 보면은 뭐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구글이 맨 앞에 있었어요. 넘버원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제 자리 바꿈을 했죠. 페이스북한테. 그러니까 구글은 뭐냐면 같은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의 플랫폼이지만 이제 검색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한다든지 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했죠. 근데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각자들이 그냥 다 봐가지고 뭔가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힘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페이스북은 그냥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뭔가 링크가 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디지털 베이스의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 뭐 글로벌 기업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지금 IBM이라는 회사를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시나요? 정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님. IBM 들어보셨죠? IBM이요? 예.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 안 하고 자꾸 외국 회사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들어보셨잖아요. IBM이 뭐 저기 뭐 하는 회사예요? 컴퓨터 관련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였어요. 제가 이제 회사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사무용 컴퓨터에서는 가장 넘버원 독보적인 회사가 이 IBM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무실용이 아니라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 IT 기술이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들이 컴퓨터를 갖게 되는 시대가 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IBM이 뭐 퀄리티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넘버 원이었어요. 대략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그냥 나스닥에서 주식 가격이 막 폭락을 합니다. IBM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막 정신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더 이상 컴퓨터를 안 만들겠다니까. 그래서 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한 2년 뒤에 이제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이렇게 잠잠하다가 이제 우리의 비전을 IBM의 뉴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드는 데 주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도 보면 비즈니스 중에 컴퓨터를 일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플래닛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주. 황당한 거죠. 근데 이 황당한 것 때문에 주식이 반값이 됐던 것이 다시 복구가 된 게 아니라 거의 2배로 또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IBM 회사를 쳐서 들어가 보면 뭐 저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보면은 IBM 회사가 거의 이제 꿈의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그 기업 중에서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나름 좀 엘리트들이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게 컴퓨터 팔아오는 건데 워낙 뭐 좋은 퀄리티의 컴퓨터니까 그것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팔면 뭐 매출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다 인증된 거니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오히려 앉아 있으면은 저희 컴퓨터 주문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 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뭐 거만하게 가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진짜 직장인들한테는 꿈의 직업이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후에 이제 바뀐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어떤 컴퓨터 제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터닝을 한 그런 케이스가 IBM에 대한 거고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요. 이 친구들이 그 카톡으로 하는데 그 속도가 진짜 말하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디지털과 그냥 계속 같이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보다 손가락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좀 돼요. 아무튼 디지털에 대한 부분 또 구글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검색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뭔가 검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없어지는 직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변호사, 심지어는 의사도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입력된 정보대로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의사라는 게 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수술을 몇 번 했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수술을 할 때 자기 경험도 있지만은 그거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수술 전에 이제 외국의 어떤 그런 수술 사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참고를 하고 자기의 경험과 더불어서 해서 이제 새로운 수술을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아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AI처럼 뭔가 이제 딥러닝을 하는 상태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뭐 바둑 기사들하고 어떤 뭐 승부를 보면은 거의 이제 AI 뭐 알파고 이런 것들이 승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뭐 심지어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창출해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AI라는 건 대단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도 최근에는 어떤 상품 개발을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I라는 거 어떤 입력돼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안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 이제 이 메타버스는 2016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메타버스의 세상 자체는 뭐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이라는 부분들이 접목을 되면서 되게 파워풀하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의 베이스도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군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도 막 퇴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은행이라는 거죠.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 안 바뀌면 더 이상 은행으로서 존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뭔가 은행이라는 걸 키워갔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이라는 공간이 필요도 없는 거죠. 또 거기서 일하는 상대해주는 그 은행원이라는 것도 거의 필요도 없는 거죠. 많은 정보를 내가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결정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DBS 싱가포르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걸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 어떤 혁신적인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되게 혁신적인 거를 막 추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간달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간달프 제도를 보면 위에 이제 아까 좀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여기는 간달프는 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간달프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지니어스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이렇게 회사 내에 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기에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여기는 먼저 구글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A, 아마존, 그다음에 똑같이 N은 이제 지민님, N은 넷플릭스요. 예,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 강조하면은 어디 가서 이제 폼나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D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BS 싱가포르 자기네들 여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A는 아까 이제 아마존 했으니까 여기는 애플. 그다음에 L이 약간 지금 제가 넘기고 넘어갈게요. F는 아까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럼 L은 뭘까요? 혹시 이나래님, 이 L로 시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가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링크드인.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헤드 헌팅하는. 근데 저는 이게 링크드인 처음 가입할 때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는 것이 사람 간의 네트워크인데 이제 헤드헌터들이 여기 들어와서 프로필을 보고 아,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기업에다 이렇게 추천하면 되겠다 이런 활용인데 아무튼 페이스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도 자체는 다른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뭔가 제가 잘 아직까지 모르는 많은 어떤 링크드인에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달프라는 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싱가포르 그 DBS 싱가포르에 대한 동영상이 잠깐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공유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저게 없더라고요. 자막이 없어서 그냥 영어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뱅크라는 걸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뱅크는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어떤 베네핏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뱅크, 그러니까 큰 은행이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뱅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은행 같은 거 거의 지금 이용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뭐 이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체할 때 좀 활용하는 거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뭐 여러분이 적금을 들거나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워낙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 뱅킹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동영상에.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me tell you about an organization that in 5 years transformed itself from being a traditional bank to being nominated and winning the award for the best 보이나요, digital bank 여러분? in 2016. This organization is 영상은 안 보여요. 아, 영상 안 보여요? 2009. Piyush Gupta came in as CEO of that bank. 예, 컴퓨터가 요새 좀 진짜 이게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So let me tell you about an 네, organization 보입니다. that in 5 years transformed itself from being a traditional bank to being nominated and winning the award for the best digital bank in 2016. This organization is DBS Bank in Singapore. 2009, Piyush Gupta came in as CEO of that bank, and he said, we need to transform from being a good bank, the way we are now, to being a really great digital bank. And really great digital banks are not about being banks, they're about banking. People don't want banks, they want banking. So from the inside out, he had to transform this organization that were hierarchical, that were very traditional in their thinking, that were very siloed. The first thing he had to do was build a completely different way of thinking, build digital capabilitie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in our framework. He said, we're going to aim to be a Gandalf bank. Google, Apple, Netflix, Facebook. We're going to be the D in Gandalf. So to do that, we have to have people that are not only equipped to be digital, but think digital, that have a very different set of capabilities, that know how to collaborate, that move out of these hierarchical ways of working and start to enable conversations right across silos. One of the first things he did was he had to change the way in which these people thought and felt about technology in general. So he set about doing that through a series of hackathons. He engaged all of the middle management and all of the leadership in a regular series of hackathons where they started to feel this technology, to see it, to work with the technicians, to work across silos, to understand what the world of digital was like when you had to operationalize it and live it as you transformed a big bank. In addition to the hackathons, they embarked on an ongoing process of continuous learning. Their new space that in no way resembled the old bank that they were in before, but started to look like a Gandalf-type company, was set up not only to bring people out of their offices and engage them in different ways so that they had different conversations, started to think way across hierarchies and business silos, but it enabled them to put in place a whole lot of training space. And into that training space, they implanted this continuous learning program, not just to build digital capabilities, but to build digital mindsets. So the investment in building those digital capabilities has enabled DBS to provide a fertile ground so their employees can engage with robotics, AI, a whole lot of new technologies that are even yet to be imagined that takes them from being a great bank to the world's best digital bank. 예, 그래서 요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이 DBS 싱가포르 은행에서 이제
그 굽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 이제 우리는 미래에 이제 어떤 디지털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하고요. 아까 해커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혁신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행 내에다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뱅킹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 환경하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뱅킹이라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뱅크라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하나의 사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가야지만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가는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내가 은행 부자를 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모바일로 또 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야 맥도날드에서 부자를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곳을 굳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뱅킹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돈을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뭐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은 은행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DBS 싱가포르에서 했던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요게 이제 제가 좀 여러분한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되는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트로에서 잠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넘어가야죠.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입니다. 제가 뭐 우리 참고 교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이게 어떤 기술이 하는 거지만 소비자는 기술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소비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해법 아니면 나의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제 예를 들었냐면 근데 기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나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이 이제 기술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가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책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회사 내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돼?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익을 영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낼 거야. 매출이라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얼마만큼의 투자가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가져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이 적지만은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사이에는 어떤 누적적인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창출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개의 블록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가치를 찾아서 이거를 좀 크리에이션하고 또 이제 전파시키는 거죠. 이제 복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 9블록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9 캠퍼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 4가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주문하고 또 인프라를 가지고 또 사업 타당성을 가져가느냐 이 4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블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해서 이제 가격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문제 해결이라든지 욕구 충족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라고 해서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세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타겟팅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고객 세그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채널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채널은 우리가 이제 뭐 유통 채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물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이제 채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 번 뭐 구매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아까 이제 수익이 영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화된 고객과 어떻게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레비뉴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제 소스라고 해서 이제 수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냐,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 파트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칠한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키 뭐 리소스, 그러니까 핵심 자원, 그러니까 1번에서 5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자원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도 있지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그러니까 키 액티비티라고 해서 1번에서 5번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핵심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키 파트너십, 이거는 이제 뭐 내부도 필요하고 외부의 어떤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콜라보라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너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제조만 한다 그러면 이걸 뭐 소프트웨어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판매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케팅만 하고 뭔가 제조를 딴 데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 외부의 어떤 파트너십 활동 부분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트 구조입니다.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투입돼야 되는, 인풋돼야 되는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9가지의 블록을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짜 있고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하나씩 보면은 이제 고객 세분화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준화됐을 때 매스 마켓, 뭐 우리 말하면은 뭐 그 하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별로도 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매스 마켓이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다양한 가전제품을 보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때로는 이제 틈새 시라는 것도 있죠. 틈새 시장 같은 게 좀 전문화된다든지 특화되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런 그 최근 들어서 국내도 향수 시장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향수들은 이제 뭐 패션 브랜드라든지 이거 연결된 향수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니치 향수로 해서 이거보다 더 업사이즈에, 그러니까 업 포지셔닝 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마놀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뭐 이건 바이레도, 그다음에 르라보, 뭐 이런 브랜드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딥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니치 향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개성 중심으로 해서 나만이 어떤 뭐 참고적으로 르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가 들어오면서 원래도 맞춤 향수라는 컨셉으로 그 미국에서 개발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에스티로다 그룹에 속한 에스티로다에서 인수한 향수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또 독립샵들이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데 별도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곽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세분화에 대한 그 VVIP 이렇게 해서 좀 고객들을 또 차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합적인 세분화로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서적이나 아니면 음반을 통해서 처음 비즈니스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유통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터무니없었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없는데 네가 유통만 해가지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또 재밌게 접근을 했었죠. 그 안에서의 많은 마케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추천 시스템들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요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구매했던 제품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그건 정보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 베이스로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존의 고객들이 다양한 어떤 상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고객들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상품들을 이제 테스트한 상품들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뭐 국내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체리아닷컴이라는 화장품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여인닷컴이라든지 풀천 이런 것들이 막 할 때 후발로 나왔지만 상당히 곽광을 받았습니다, 체리아닷컴이. 근데 체리아닷컴이 나중에 이제 11번가한테 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한 거죠. 매각을 하는데, 제가 알던 분이 이제 원래 이제 체리아닷컴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체리아닷컴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실 비즈니스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워낙 싸게 팔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익을 좀 높이는 방법 중에 이제 구상을 해놓은 게 뭐냐면 자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 브랜드가 뭐냐면 사이닉이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아주 좀 초창기에 제가 보니까 되게 어설펐어요. 뭐 디자이너한테 맡긴 브랜드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 사이닉이 이제 사이버하고 이제 클리닉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포함시키는 그 어떤 상표도 자기가 개발을 했고요. 그럼 거기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선정했던 건 뭐냐면 실제 이제 브랜드 회사들 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름 좀 안목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품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도 전작업으로 뭘 했냐면은 그 샘플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LG 제품을 사는 고객한테도 이 사이닉 샘플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몇 가지를 시도적으로 한 거죠. 폼크리닝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잘 팔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나 콜마에서 이제 OEM을 해서 사이닉 브랜드를 붙인 거죠. 그다음에 뭐 여름철 같은 데는 이제 선 제품을 또 일부 해가지고 되게 한정적으로 했는데 거의 완판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왜 11번가가 이제 사이닉을 체리아닷컴을 인수를 하려고 했느냐. 체리아닷컴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멤버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일 들어와서 아니면 또 구매를 하는 고객들의 숫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1번가에서는 가장 핵심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대략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30억인가 얼마를 줬던 것 같아요. 그 체리아닷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파는 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체리아닷컴만 있었다면야 뭐 내가 뭐 가격 경쟁할 필요 없는데 다른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타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뭐냐면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 이 모니터가 한 7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가 보면 내 사이트도 있지만은 다른 사이트의 어떤 상품에 대한 것도 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막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본대요. 그러면 보는 순간에 나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래픽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세일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 꽃놀이패가 돼가지고 나는 싼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충성 고객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런 가격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성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싼 데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다나와라는 사이트 아시잖아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 그래서 좀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좀 할인율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딱 치면은 각 사이트별로 가격이 쫙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펙 똑같지 뭐 주는 것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싼 거를 당연히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서는
돈을 못 벌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없는 거,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부분이 되게 했는데 참 재밌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인수할 때는 사이닉을 되게 허접스럽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니 그게 뭔데? 근데 이 사장님은 아신 거죠. 사이닉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경쟁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싶은 대로 가고 그건 할인을 안 해도 팔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정됐는데 11번가는 우리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였어. 그러면서 아주 그걸 안 가져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떠먹기듯이 했는데 요새 얘기 들어보면 11번가의 사이닉 브랜드가 제일 효자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별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상품의 품질력이 높아지고 그거를 찾는 고객들이 늘다 보니까 11번가의 대표 브랜드가 된 거죠. 참,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들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그렇게 쉽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비자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사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사, 또 여러분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좀 발달도 되고 또 경쟁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배민이나 요기요가 거의 독과점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용을 하면서 그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죠. 이제 조그만 그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만드는 식당 뭐 이런 데서는 뭐 예전에는 만들어서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알바생을 써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해준다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이제 주문만 들어오면 주문 베이스로 다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굳이 월급을 주고 내가 주문이 안 들어오면 막 그걸 끌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배민이나 요기요에 가입하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이 배민이나 요기요가 뭐 그건 그 회사의 전략이죠. 왜냐면 구매 고객의 데이터들을 그 식당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쿠팡이츠 같은 데도 주문을 했어. 근데 잠깐 해가지고 내가 메뉴를 바꾸고 싶어. 그럼 그 식당에 전화하면은 저기다 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쿠팡이츠에다가. 자기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 거죠. 데이터는 우리가 가질 거야. 우리가 컨트롤할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너 식당은 바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행포라고 그러는데 뭐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수수료 올린다 그러면 지금은 꼼짝 말하죠. 왜냐면 저기에 딱 포함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고객들은 그냥 옛날에 뭐 집 앞에 있는 중국집에다 전화해서 배달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여길 통한 거니까 중국집에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배달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의 첨단 기술에 쭉 가는 방향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다 목을 매다 보니까 이 배민이나 요기요가 어느 순간에니까 독과점적으로 딱 컨트롤해 버리면 오늘부터 나는 수수료를 10,000원을 하겠어. 그래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배민이나 이제 요기요에 대해서 뭐 공정위에서 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독과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만 독과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독과점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더더욱이나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뭐 독일계 기업에 판매가 됐으니까 요기요도 국내 기업이지만 이건 100%고요. 이것도 뭐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공정위에서 이거를 같은 기업이 가져가면 100%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인수 계획을 약간 제동을 걸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멀티사이드에 대한 시장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뭐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겠죠. 양적인 부분은 뭐 가격을 되게 싸게 해서 좀 구매를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송할 때 속도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든지 반면에 질적인 부분은 디자인이나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과거에 본다면 휴대전화에서 뭐 이동통신,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이제 통화만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가진 거에는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뭐 사진을 거기서 뭐 촬영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한다든지, 또 이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통신에 대한 비용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지만, 지금은 뭐 거의 컴퓨터를 안 키잖아요. 그냥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손 안에 PC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어떤 성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코크리에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지위, 포지셔닝을 본다면은 이제 명품 디자인과 이렇게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름 독창적인 어떤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브랜드 샵들이 이제 뭐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뭐 지금 와서는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양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가성비 중심의 브랜드 샵,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하고, 또 AH 아이크림 같은 경우도 홈쇼핑에서 이런 가성비로 또 히트 상품을 만들기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어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사이트에서의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와우 이렇게 멤버십이라고 그래서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와우 멤버십 하면 그게 딱 아주 애매하게, 이제 사실 그것도 가격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택배비를 내가 한 번만 주문했을 때 그냥 내가 월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근데 두 번 하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번에 택배비 정도를 내가 그 회비로 내니까. 저런 거에 목숨 거는 게 또 저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원래 이제 주차를 하면 그냥 아유 한 5분만 세울 건데 하다가 이제 견인당하는 경우 가끔 생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견인당하면 내가 미쳤어 이제 앞으로는 절대 내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할 거야, 뭐 돈 내고 할 거야 하면서도 또 해요. 몇천 원 아낀다고 나중에 뭐 견인비까지 해서 한 돈 10만 원을 날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택배비, 이런 주차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택배를 시스템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제품 가격에다가 붙일 것이냐, 가격을 싸게 하고 택배하는 게 더 취소율이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데, 더해보면 똑같은데 꼭 사기당한 것 같아. 싸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배비 별도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실망을 해서 다시는 그 사이트를 안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 후기를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메이커 입장에서는 좀 안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상 교체라는 그런 제도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우리의 사이트가 별도의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네이버 안에서 스토어팜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유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팜들을 오픈형으로 돼 있고 뭐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는 그 네이버 스토어팜은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매했을 때만 수수료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모바일 샵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춘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이 이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채널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채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채널에 대한 이해라든지 평가, 구매, 전달, 뭐 판매 이후에 이런 것들을 여기 채널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샵 같은 경우는 직접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브랜드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이제 H&B 샵은 여러 브랜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 그 유통 채널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오프 아까 옴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바일에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구 마켓 아래 보는 이제 당근 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당근 마켓의 이제 시가를 한번 이렇게 누가 평가를 했는데 약 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당근 마켓이.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중고나라라는 거는 이제 롯데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1,000억에 인수를 했대요. 근데 중고나라가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같은 시스템 같은데 중고 마켓인데 이 당근 마켓은 왜 30배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안에 돌아가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근 마켓은 뭐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편해요 일단은. 그리고 뭐 중고 거래를 한다 그러지만은 중고 제품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 쓰는 거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팔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신제품의 비중도 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개인이 이제 보통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뭐 반경 뭐 몇 킬로 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이게 30배 이상의 가치를 받는 게 뭐냐면 별점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그 신뢰성들을 별점으로 해줌으로써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당근마켓에 거래되는 거에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초창기에 이 중고 공구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제품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가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뭐 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거래가 잘 성사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수 거래자 그래서 별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별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별점을 받으면 또 많은 혜택을 당근마켓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성실한 거래를 하게 되고 또 그 거래에 대한 후기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들을 잘 한 것이 이제 당근마켓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앞서 얘기했던 뭐 포털에서의 스토어팜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브하게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들이 이제 또 파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적인 유통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부분보다는 뭐 온라인 상에서 하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이렇게 모바일로 움직이는 라이브 커머스들 그러니까 홈숍 그러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홈쇼핑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 왕홍이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것도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아마추어들이 좀 이렇게 진실되게끔 하는 방송도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뭐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타오바오나 이제 알리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광군제 때 보면은 뭐 하루 며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나라의 어떤 전체 생산액 수준 정도를 차지하니까 대단히 파워풀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어시스트가 이제 판매 직원, 콜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하는 경우도 있죠. 셀프 서비스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 영화 추천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공유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집카라든지 여기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판매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거래가 끊어지는 거지만은 이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쉽게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샀잖아요. 한 번에 살 때 되게 부담스럽는데 요즘은 뭐냐면 월 회비를 내는 정도로.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법 복제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들, 그 와디즈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내가 어떤 뭐 창업을 하거나 제품을 만든다면
내가 뭔가 투자 또 기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 크라우드 상태에서 뭐 상품의 아이디어도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정보를 받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투자를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가격을 미리 내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 그러니까 뭐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 가격 정도만 투자를 해 주는 거니까 10,000원 정도를 투자했어. 근데 1,000명만 모이면 내가 1,000,000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품을 만들면 1,000명한테 한 개씩 나눠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어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뭐 팔로우가 어느 정도 되는 인플루언스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좀 그런 SNS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매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 SNS 별도의 개인 어떤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원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원은 이제 뭐 제조, 뭐 OEM, 책임 판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용료를 또 수익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서비스 시간.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는 서비스 시간이 됐겠고, 뭐 택배 같은 경우는 횟수가 이제 어떤 이용료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가입비, 이제 멤버십이라든지 월회비, 아까 말씀드린 로켓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이제 이 세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할 때 이제 돈을 들 수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멤버십이 되면은 계속적인 그러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확보되는 매출이 되잖아요. 기본 매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매월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렌터카도 그런 거고 뭐 웅진에서 했던 이 코웨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요즘 이제 공유 사무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임대료를 아주 파격적으로 해서 그런 말해서 이제 진입 장벽을 되게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싱에 해당되는 전략들을 요즘 들어서 이 공유와 더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싱을 통해서 또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있겠죠. 뭐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요즘은 이제 컨텐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라이센싱 받는 경우도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광고를 했다면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좀 이 데이터들을 더 이렇게 효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가 아닌 내로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서 광고할 때 뭐 성별을 나눌 수도 있고 나이를 나누고 심지어는 뭐 지역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떤 타임 시간에 난 광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진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네이버 페이스북 들어가서 여러분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또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 사이트까지 들어오는 클릭을 했을 때 뭐 광고비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의 효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객이 그냥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치 시켜주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첨단의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5번 수익원까지 해서 잠깐 그 수업은 지금 5시 2분이거든요. 5시 10분까지 잠깐 쉬고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죠? 5시